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도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들, 그 경계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항상 그 경계의 너머를 넘보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드디어 우리 가정과 결혼과 성과 생명의 그 경계를 허물려는 젠더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결혼과 성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새겨지고 주위로 전파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경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강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시죠? 이 킨제이 보고서는 성혁명 이념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억눌려져 있던 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부 풀어서 바깥으로 팽개친 그런 사건이 킨제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킨제이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혁명 이념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치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경계가 분명히 있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경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는 것도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오늘날 성이 그런 우상이 되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것이 지금 이 법 조문이나 어떤 조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성혁명 이념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함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지향은 성적 취향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Sexual orientation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대를 좋아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성애, 그리고 이성애, 양성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동성애는 레즈비언, 게이, 이렇게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그 다음에 양성을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이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적 지향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동성을 향해서 어떤 약간의 끌림이 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설문지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체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동성과의 성관계를 한 사람,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이 카운팅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성별 정체성인데, 성별 정체성은 자기가 나의 성별이 무엇인가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의 성별입니다. 성별은 그 성을 우리가 섹스라 그러고, 이것은 생물학적 성을 대체로 가리킵니다. 성별하는 것은 젠더라고 하고, 이것은 사회적 성 혹은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는 스스로의 성을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성과 성별 혹은 섹스와 젠더를 혼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이름을 성별이라는 이름을 법조문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이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자,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이상한 성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젠더 퀴어라고 합니다. 퀴어, 이상하다. 그 다음에 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섹스,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젠더가 없다, 나는 성이 없어, 그냥 무성이야, 그걸 에이젠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본인이 인식하는 자기의 성에 대해서 문서에 나와 있는 게 50개, 그 다음에 그걸 지금 점점 분화하는 그 속도를 보면은 한 3천여 개 정도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젠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 정체성은 우리가 보통 LGBT 뭐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T, 트랜스젠더부터 TQIA, 이게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에이젠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젠더를 인정하자 하는 그 주장을 넣기 위해서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집어넣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으로 그들에게 차별 금지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앞세워서 모든 정치적 아젠다를 이 사람들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거짓된 이념을 받쳐주는 그 후방에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들이 지금은 전부 사기고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이제 알프레드 킨지, 둘째가 딘 해머, 셋째가 존 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킨지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인디애나 대학 생물학 교수였고 곤충학자였고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였고 소아성애자였고 혼외 성관계, 그 아내 바꾸기, 배우자 바꾸기, 그 스와핑이라 그러죠. 그걸 뭐 실제로 했고 다양한 도착적 성애를 실제로 실시하면서 그것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관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킨지 보고서를 낸 이유는 성행동의, 성행위의 모든 도덕적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성적 행동을 억제하는 모든 사회적 관습을 파괴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본적으로 내게 된 동기입니다. 킨지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1894년 6월에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2세의 나이로 인디애나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스티븐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공과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때 이제 급여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독실한 감리교 신자인데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 여러 질병을 앓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많은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루병의 증상, 그 다음에 류마티스,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흔적이 이 사람에게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의 이 관심이 생물학이었기 때문에 그 메인에 있는 보든 대학에 이 곤충학 연구하고 그다음에 심리학 이 양쪽 학위를 동시에 받는 학사 과정을 1916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곤충학 박사로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신 이 사람은 집요하게 관찰하고 이 자료를 모으는 데는 아주 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내추럴 사이언스, 내추럴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뉴욕에 있는 그 자연사 박물관에 이 사람이 연구했던 말벌에 대한 자료가 그 채집한 것이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걸 모으는 것에 집요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졸업하자마자 1919년 3년 만에 박사를 받자마자 바로 인디애나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윈을 숭상했기 때문에 다윈처럼 자기도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도 그런 훌륭한 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26년에 생물학 개론에 이제 진화론 주장을 잔뜩 넣은 그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아직도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적이었고 그때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스코프스 트라이얼이 1925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 진화론을 따라가려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자기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진화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 다윈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겠다는 이런 이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대 초중반부터 이 사람은 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에 처음으로 성의 구조와 그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이 글을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연구소를 만들어요. 1947년에 인디애나의 블루밍턴이라는 도시에서 비영리 연구재단 Institute for Sex Research ISR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과 락펠러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연구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여기에는 킨지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번역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킨지 Institute for Research in Sex, Gender and Reproduction 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 속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죠.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킨지가 소장이었고, 그의 동료들이 그 다음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성과 관련된 것, 성별과 관련된 것, 생식과 관련된 분야의 모든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사명이고, 연구의 범위는 성에 대한 신경, 심리, 인류학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고, 다양성과 포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혁명 이념을 전파하는 정보의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나 소아성애 이런 이 성혁명 이념을 전파할 때 자료가 되는 것들이 이 킨지 연구소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각종 성행위, 임신, 출생, 낙태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자료들을 킨지 연구소로부터 받는 사람은 성혁명 이념을 같이 이제 전파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연구소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이 이제 킨지 리포트입니다. 이 한국에서 이제 킨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킨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두 권의 보고서를 내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1948년에 남성의 성적 행동, 그 다음에 1953년에 여성의 성적 행동 이런 책을 발간했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고 그 책이 이 일순간에 다 팔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많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15년 동안 약 5,300명의 남성과 6,000명의 여성을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그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이것들을 통계학적 분석 방법,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터부 시대든 성적 담론의 제약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각종 성과 연관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포함을 시켰던 거죠. 성행동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 킨지 보고서를 성행동에 대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역사적이고 선구적인 연구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 책으로 발간됐기 때문에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킨지 보고서가 나중에 분석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이게 허무맹랑한 자료들을 이 보고서 속에 사실인 것처럼 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킨지 보고서에 대한 이만한 양의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 없이 40여 년간 성적 담론을 주도한 자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료의 뭐 하면은 이 참고 문헌이 킨지 보고서가 되는 것이죠. 레퍼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 이름을 보면 Sexual Behavior of the Human Male 그리고 Human Female, 인간 남성의 성적 이제 행동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킨지 보고서의 이제 첫 번째 거의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을 왜 쓰게 됐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처음에 1, 2, 3, 4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배출, 성적인 것을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 5번부터 23번까지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의 답을 굉장히 이 진보적인 파괴적인 자료를 제공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성적인 교범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그게 이제 1800년대 그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러니까 19세기의 중후반이죠. 38년부터 1890 몇 년까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성도덕적인 구조를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깨뜨려 버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이 또 하나의 그 다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킨지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척도인데 동성애와 이성애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영은 동성애는 전혀 없는 이성애자, 이런 주로 이성애인데 부수적인 동성애자 가끔, 그 다음에 2번은 주로 이성애인데 아주 빈번하게 동성애자인, 3번은 동성애 이성애가 반반, 그 다음에 4, 5, 6은 그 반대인 거죠. 이렇게 또 조사를 하면 동성애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킨지 척도의 의의는 생물학적 양성 체제를 흔드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동성애 이성애가 아니고 이 중간에 이 그레디언트를 주는 거죠. 경사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걸 촘촘하게 만들면 조금 있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동성애자로 카운팅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부풀리는 데 기여를 하고, 이후 동성애 연구에는 전부 이런 잣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킨지 보고서의 파급 효과는, 킨지 보고서에서 동성애자가 많다 하는 거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몰래 하던 것들이 이제 동성애자의 집결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이제 스톤월 인이라는 곳이 그 동성애 게이 집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들은 이제 청교도적인 미국의 사회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경찰들이 수시로 이제 나가서 감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게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경찰이 특히 폭력적으로 진압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들과 이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게 그 다음 날까지 폭력적인 시위로 이제 발전하게 되자 나중에는 경찰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게이 프라이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이 프라이드 데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붙이고, 그걸 기념해서 매년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동성애자들의 매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행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거에서 자기들이 그 액티비스트, 동성애 활동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 그룹들이 미국 정신과 이사회에 이사회 그 이사들 모두에게 이제 전화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범죄에서 빼라, 이것이 이 사람들의 요구였고, 결국 그게 몇 년간 그 요구가 진행되다가 1973년에 미국 정신과학회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동성애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치료의 방법이 있었는데 정신질환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 197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그 킨지 보고서의 이제 후광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게이 운동가 중에 브루스 펠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락커펠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이 락펠러 대학에서 그 연구원 및 교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킨지 보고서를 인용해서 인구의 10% 이상이 동성애자인데 그 당신 언론 매체나 국회나 법원이나 교회는 도대체 이 10%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굉장한 또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이 될 때 동성애자들이 이들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친동성애적 법적 기반을 이때부터 마련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문화로 진입을 하지만 결국은 법률로 제정이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는 법률을 만들려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법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킨지 보고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산업과 연관되는 많은 것들이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보이 잡지, 허슬러, 펜트하우스 같은 그 소프트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잡지화돼 가지고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킨지 보고서가 40여 년간 성 관련된 자료의 과학적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성혁명 이념을 전파하는 모든 자료의 근본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1990년에 가서 라이즈만이라는 분이
이제 킨지 섹스 앤드 프라우드, 킨지 성과 사기, 그리고 이것이 the indoctrination of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뇌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킨지 보고서와 그 내용, 그다음에 그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기한 그런 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91년에 소프트 폰 플레이즈 하드볼 이라는 것이 그 소프트 포르노를 보여준 그 결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여성과 아이들과 가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킨지 Crime and Consequences, Crimes and Consequences, 킨지의 범죄와 그 결과,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와서는 Sexual Sabotage라는 책을 내는데 한 미친 학자에 의해서 일어난 미국의 성적 파탄, 세계의 성적 파탄이 되는 것이죠. 이 라이즈만의 비판의 핵심은 이 사람 자신이 양성애자고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성애, 배우자 교환 등 모든 종류의 성적 행동을 옹호하던 사람이었고 실행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에 가해진 문화적 종교적 제한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보고서의 문제는 표본의 4분의 1이 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표본을 우리는 무작위 표본을 하는 것이 통계학에서는 정상인데 4분의 1이 남성 매춘부, 그 게이고 성범죄자고 소아성애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이 4분의 1이나 되도록,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적 행동의 평가에 있어서 이 사람은 보고서 내에서 도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과학 논문이 아니고 책이었기 때문에 동료 비판을 받은 적이 이제 나중에 1990년대 이후 돼서 이제 비판을 받지, 그 전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인간의 성에 대한 연구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곤충학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성 연구자로 급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만과의 인터뷰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인터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킨지 보고서의 부도덕성은 이제 아이리시 타임즈라는 데서 이제 결국 또 보고서를 냈는데, 킨지는 이 다양한 조합으로 성관계를 갖는 남자와 여자를 관찰하고 촬영했다. 킨지는 연구자들과도 성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킨지 연구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인터뷰할 때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성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는, 이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그게 1930년대의 그 미국 상황, 공황 상태를, 경제 공황 상태를 생각하면은 월급 따박따박 주는 자리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적었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과 동성의 관계를 가졌고, 젊은 연구원들에게 아내의 자위 습관을 토론하도록 만들었고, 그 자기 연구소 내에서 사도마조히즘적인 세션을 실행하고
직접 관찰하고 이걸 기록하고 했다는 것이죠. 소아성애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한 사람이 한 500~600명의 아이에게 이런 이제 어린아이 강간을 한 이 사람을 불러놓고 그 인터뷰를 적어가지고 몇 사람이 한 것처럼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사람을 이제 법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인터뷰를 받아 적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킨지 보고서의 부도덕성입니다. 주디스 라이스만, 이 라이스만이 반 킨지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딸이 중학교 때 강간을 당하고 그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해자 남자아이는 같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왜 그랬느냐를 보니까 이제 소프트 포르노, 그 잡지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 가해자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도피해가 도망가 가지고 이 처벌도 못하고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언론을 처음에 이제 언론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고 자기 딸이 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웨일즈에 있었던 학술 대회에서 플레이보이 등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 학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회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킨지하고 그 포메로이라는 킨지 바로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킨지 연구소에서 소아성애와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권장하고 있고 당신 킨지 보고서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읽고 나서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80년대 한 10여 년간 추적하고 조사해가지고 결국 그 책들을 발표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미국인의 성적 행동은 킨지 보고서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생각할 때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을 일순간에 그렇게 바꿔버렸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비판을 하는데 동료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 자기는 인디애나주의 그 대학의 그린 캠퍼스에서 자기 연구원들과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걸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인 이걸 훼손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합니다. 성학, 성산업, 그리고 이분은 결론적으로 그 성학문, 성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돈벌이의 구조가 성혁명 진행의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킨지 보고서가 잘 팔리는 것은 그걸 이용해서 같이 팔아먹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그 뒤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킨지 보고서가 끼친 영향은 동성애에 끼친 영향은 동성애가 전 인구의 10% 혹은 그 이상이다. 국가 단위의 통계 조사 결과로는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국가 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캐나다에서 조사하니까 2003년에 동성애가 한 1%, 양성애까지 합치면 1.7%, 미국에서 조사하니까 1.4, 2.3, 그다음에 영국 통계청 이걸 보니까 1%, 0.5%, UCLA에서 2011년에 한 가지 보면 3.5%,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 전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킨지 스케일을 사용할 경우는 이 수치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수치도 자세히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킨지 보고서는 많은 허위 자료들이 있습니다. 샘플 선정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통계 데이터와 보충 데이터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요. 원래 통계 자료를 내는 데이터와 그것을 옆에서 보충해 주는 데이터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수한 통계 자료가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한 내용을 자기들이 친동성애자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결론 내리는 방식,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게 과학적이 아니다. 그다음에 킨지 보충 데이터의 근원이 어디냐? 화장실의 낙서,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워 모아 가지고 그 내용들도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보충 데이터를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할 때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성향이 진보주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소아의 성적 성장이나 활동, 이거를 이제 한 성추행범의 성추행 현장 스케치 같은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연쇄 아동추행범 한 명의 인터뷰를 여러 명의 인터뷰로 기술함으로써 성적인 부도덕을 일반화시켰다. 이게 이제 킨지 보고서 허위 자료의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킨지 보고서 허위 자료가 어떤 악영향을 미쳤느냐? 이 제임스 H. 존스라는 사람이 알프레드 킨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내용에도 동성애자가 미국 성인의 10%에 이른다는 허위 자료를 제공했고, 이분법적인 성적 지향을 7단계로 분류한 게 이제 문제고, 미국인의 성관념을 타락한 방향으로 과장했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외도를 일반화시켰고, 성도착적인 성향을 일반화시켰고, 동물 성애를 과장했고 일반화시켰고, 소아성애를 정상화시켰다. 아기들도 오르가즘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소아에게 강간은 긍정적인 점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킨지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성적 행동의 옳고 그름을 없애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학의 이름으로 모든 성혁명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 이것이 킨지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킨지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책들이 많이 나오고 허위라는 이런 사실이 나오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다음 어디로 갈아탔느냐 하면은 1993년에 딘 해머라는 사람이 쓴 논문으로 갈아탑니다. 딘 해머는 NIH의 연구원이었고 유전체학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동성애자였습니다. 1993년에 사이언스의 그 과학 논문으로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저널이죠. 그 저널에 이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남자 동성애에서 남자 동성애를 지정하는 어떤 유전적인 마커가, DNA 마커가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114 패밀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외삼촌의 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의 어떤 부분과 남자 조카가 가지고 있는, 외삼촌이 동성애자고 남자 조카가 동성애자일 때 그 X 염색체의 특정 부분에서 그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위가 이 오른쪽 편에 보여드리는 것이 X 염색체인데, X 염색체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XQ28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는 XQ28이라는 부위는 X 염색체의 이 부위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DNA가 길이가 최소한 몇백만 DNA 베이스 페어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논문입니다. 1993년대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것으로 사이언스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링키지 애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찬성하는 해머와 같은 편, 이 빨간색, 그 반대편이 검은색으로, 여기에 반박하는 논문도 93년에 나오고 99년에, 그러니까 6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반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동성애는 유전된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죠. 1993년부터. 연관부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어머니에게서 온 진한 파란색과 하늘색이 각각 어머니에서 온 것, 아버지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 뒤섞임이 일어납니다. 같은 부위끼리 서로 바꿔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각각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정자나 난자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상의, 그러니까 모계 패밀리에서 온 것, 부계 패밀리에서 온 것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동성애 행위와 연관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 이 링키지 애널리시스라는 것이고,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만 베이스 이상의 뭔가 있다라는 그냥 굉장히 부정확한 연구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레이디 가가가 이 Born This Way,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는 제목입니다. No matter gay, straight or bi, lesbian, transgender life. 이 게이건 일반이건 양성애건 여성 동성애건 트랜스젠더건 괜찮아. 넌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는 살려고 태어난 거야. 살아남으려고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식. 그다음에 흑인, 백인, 황인, 또 콜라 색깔, 오리엔트, 뭐 어떻든 간에 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이걸 은연중에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들에 의해 가지고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가로늦게 이제 작년에 이 It's okay to be me라는 그 노래를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자정의 게이 클럽은 my home, 난 낮에 지고 밤에 피는 꽃,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난 늘 스트레이트보다 베터.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라는 게 이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이제 신성모독하는 가사까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사이언스에 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 라지 스케일 GWAS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same sex behavior의 유전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찰했다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이때까지 아까 그는 110 몇 개의 패밀리를 했기 때문에 한 가구에 뭐 10명을 했다 치더라도 1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47만 명이라는 이제 무작위 집단, 거기는 동성애자들의 패밀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자체의 선택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GWAS라는 방식은 염색체를 우리 유전자를 한 줄로 쭉 세우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들을 하나하나의 염기서열을 각각 비교하는 방식을 GWAS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세밀한 유전체 검사 방식이죠. 이걸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가장 최신의 방법, 정밀한 방법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대변하는 단체로부터 샘플 선정에서부터 표현 방식, 글을 쓸 때의 뉘앙스, 심지어 제목까지도 아마 검열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검열을 받았다. 왜? 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동성애자들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기 보면 국가의 LGBTQIA 대변인, 그 다음에 그 연구기관의 LGBTQIA 대변인들이 이걸 다 검토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박스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개의 굉장히 연관성을 가진 유전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유전자가 아니고 부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5개 중에는 남녀 공통으로 있는 것이 12번 염색체에 있는 우울증 관련 유전자, 7번 염색체에 있는 조현병 관련 유전자, 그 다음에 여성에만 있는 4번 염색체의 양극성 장애 관련 유전자, 남성에만 있는 15번 염색체의 대머리 혹은 남성 호르몬과 연관 있는 유전자, 그 다음에 11번 염색체에 있는 후각 수용체와 연관된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더라, 동성애와 긴밀한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5개를 전부 다 합쳐도 동성애의 성적인 행동을 중에 1%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에는 이 유전자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행동은. 그러니까 이 관련 아주 깊은 것들이 5개가 있더라도 이게 동성애자가, 이게 있으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보증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장유전체 상관분석이라는 것이 제일 왼쪽으로부터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부터 쭉 한 줄로 늘어놓고 그 순서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동성애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변이들을 살펴보는 방식이 전장유전체 상관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은 1993년에 이 딘 해머가 이야기했던 X 염색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다시 찾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X 염색체에 동성애 성행위와 연관된 것이 있는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유전적 특성이 강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 중에 동성애자에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느냐?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 대마초, 조현병, ADHD, 주요 우울증, 외로움을 잘 타는 것, 성상대자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초경 연령이 초산 연령이 낮은 것, 이런 것들이 관련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19년 사이언스에 나온 이 연구의 결론은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 특히 93년의 X 염색체에는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발견된 모든 변이들을 다 동원해도 동성애의 성행동의 8 내지 25%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만큼 동성애 성행동이라는 것은 복잡한 행동 양식이고, 그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고, 그게 한꺼번에 다 동성애가 돼야 될 만큼 다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이 병적 소인과 연관된,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충동적이고 중독성이고 성적인 문란함이고, 그래서 동성애란 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선택한 것이 습관화되면은 중독적인 성향이 강한 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동성애는 자녀를 낳게 하는 성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행동 양식은 유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2019년의 논문은 이 동성애 같이 복잡한 성적 행동이 유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네이처라는 또 유명 잡지에서 이 논문을 논평을 합니다. No gay gene. 그 게이 유전자 없다. 사이언스의 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거짓말 때문에 이 동성애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존 머니는 젠더라는 개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이 사람은 세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볼티모어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임상심리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 젠더 개념을 확립하고 젠더 확정 치료,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일찍 할수록 좋다는 관행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래, 성전환 치료를 어린 나이에 실행하는 치료 기준을 설립한 것이죠. 존 머니는 이 1921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이 2006년에 85세로 죽었습니다. 부모는 영국계 프로테스탄트였고, 교육은 이제 뉴질랜드의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석사는 두데인에 있는 온타고 유니버시티에서 석사까지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의 PhD를 받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때 했던 연구 내용이 뭐냐 하면 허마프로다이티스,
허마프로다이티즘, 이게 암수동체,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두 가지 생식기가 동시에 있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박사학위를 여기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스 홉킨스로 이제 대학의 소아과와 임상심리학과의 이제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젠더 역할, 그리고 젠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개념을 정립했고, 이 Man and Woman, 그 다음에 Boy and Girl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사람의 케이스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임상심리 치료를 받은 아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을 내고 유명해진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젠더 아이덴티티 클리닉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고, 65년에 그 다음에 섹슈얼 리어사인먼트 서저리,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성전환 수술을 처음으로 1966년에 했고, 그 다음에 섹슈얼 비헤이비어 유닛이라는 것을 존스 홉킨스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Man and Woman, Boy and Girl이라는 그 책에 나온 데이비드 라이머의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비드 라이머는 1965년에 쌍둥이로 브루스와 브라이언 두 명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 가지고 부모가 이제 포경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로컬 클리닉에 갑니다. 갔는데 그때 이 전기 나이프를 사용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너무 이제 높은 전류로 이걸 수술을 하다가 이제 성기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당황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거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그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존 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존 머니는 그 당시에 젠더에 대해서 자기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여자로 키우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게 존 머니의 suggestion, 그러니까 이걸 추천을 했고, 부모는 이제 전문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걸 추천을 하니까 그 죄책감과 자책감과 함께, 아이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거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살부터는 여자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사진이죠. 여자아이로 키워지다가 15살 때까지 여자아이로 키워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터뷰에 의하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남자였다고 느낀 적이 여자였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과 자기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그런데 15살 때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즉시 이 아이는 나는 남자다 하고 반대 수술을 받게 됩니다. 반대 수술을 받는 것이 이제 1980년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로 태어나가지고 브렌다로 키워지다가 이름을 이제 데이비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라이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잡지들과. 그리고 그 자기 연구와 연관됐던 거를 볼 수 있는 이
밀턴 다이아몬드라는 하와이 대학의 해부학 또 생식 생물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이 존 머니가 했던 그 모든 내용들과 그 사람들의 치료 과정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 성을 바꿔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매우 행복하고 잘 크고 있고 이 진행되는 상황을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젠더의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을 뒤집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데이비드 라이먼은 여러 군데 이제 나갑니다. 그 쇼에도 나가고 인터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존 콜라핀토라는 캐나다 언론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롤링스톤지의 그 신문에 이걸 이제 라이머의 케이스를 기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이 기사가 잘 팔리자 이걸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책 제목이 As a Nature Made Him. 하나님 자연이 그를 만든 것처럼 그를 키워야 됐었는데 그 반대로 하는 것에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직 번역된 책을 못 봤어요. 거의 번역된 내용을 추천사까지 썼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 의사 교사들이여 일어서라. 트랜스젠더와 연관된 환자, 동성애와 연관된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환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그걸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게이트키퍼로, 그러니까 이 문을 지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 문 앞에서 이의 문제점을 충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과학적 지식을 가진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할 그 책에 보면은 트랜스젠더로서 정체성을 나는 성별이 다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중에 권위자로부터 관심을 가진 것만 해도 치료가 되는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러죠. 성전환의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꾸는 치료를 아무 생각 없이 의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 내용 지식해야 될 거는 장기적 호르몬은 부작용이 커서 결국은 성전환에 필요한 호르몬 치료를 끊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되돌아온다. 성전환 수술로 생성된 성기는 그 기능을, 성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하면은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사춘기 전의 성전환자들이 이제 회복 시술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수술한 의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도 이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이게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그 사람들도
이 천문학적인 이 배상이 걸린 이 고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 이념은 성 관련 산업인 포르노, 매춘, 약물, 기구나 의상, 그리고 의료, 그러니까 성전환하는 그런 의료, 이런 것에 자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 관련 산업 자본에 의해서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이게 쉽게 우리가 깨기 힘든 그런 금전과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서밋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단체가 이 아주 이제 명망 있는 폴 하는 단체와 이제 해서 조사를 한 내용들을 요약한 책이 The Exposing the Gender Lie라는 것입니다. 젠더 이념의 거짓을 폭로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영어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이념이 의학적인 스캔들인 이유, 여기에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의료와 제약, 그 약을 팔아먹죠. 그 약이 보험 대상이 아닐 때는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산업, 이 돈과 연관된 스캔들이 있다. 두 번째는 젠더 이념의 역사와 궤적을 살펴볼 때 최근에 급발성 젠더 불쾌증, 이게 뭐냐면 자기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러죠. 자기의 성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급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틱톡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틱톡에 젠더, 그 다음에 이런 것과 연관된 키워드를 넣으면 1억 이상의 이런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보는 이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자기 성정체성을 바꾸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념이 언어를 왜곡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교묘한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의 특기가 언어의 마술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프로파간다가 그 표어를 들으면 정말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갈 만큼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것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부여해 버립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자기들이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도록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념이 우리 제도를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여기를 보면은 의료계 속에 젠더 이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수의 젠더 이념을 지지하는 의사와, 그 다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미국에는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의 어떤 이걸 치료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데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젠더 이념에 의해 가지고 표준 의료가 정치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성전환 치료가 좋은 거야 라는 것을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룹에서 이제 그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기관에서 또 학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의료계에 지금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결국 학계가 그 이념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간다. 입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UN 같은 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국제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트랜스젠더나 인권과 연관되는 이것은 UN 산하 단체 중에 뭐 유네스코나 WHO나 이런 주변 UN의 주변 기관들에서 이 이념화된 학자들이 UN의 그런 기관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트랜스젠더 이념과 성경적인 세계관. 결국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을 깨뜨린 사람으로 프로이트와 생어와 킨지를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있으시고 개인의 독특한 목적이 있을 뿐더러 남자와 여자에게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성혁명 이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람들, 알프레드 킨지와 딘 해머. 딘 해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파트너인데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트랜스젠더와 연관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그 다음에 존 머니, 이 사람은 젠더를 세운 사람이죠.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엇이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 72년이 되었을 때 한 약 10여 년 전이죠. 그때 매 2년마다 설문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샘플이 하버드 대학의 남학생 263명, 그리고 보스턴의 빈민가에 있는 고등학교 중퇴한 남자 456명, 그리고 직장을 다니겠죠. 그 다음에 천재적인 여성 90명, 이 사람들을 2년마다 설문 혹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결론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50세 이후의 행복은 젊은 시절의 가정 형편이나 학업 성적과 무관하다. 그럼 뭐가 그걸 좌지우지하냐? 그때까지 형성한 관계의 질과 양, 그러니까 질과 양 중에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고통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지지해 주는 주변의 나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고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움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결혼. 이 관계 중에서 결혼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교회 뭐 있겠지만은 안정적인 결혼이 1번과 3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뿐 아니고 도박이나 성중독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에 동성애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이겠죠. 운동과 체중 감량. 이게 이 사람들에게 조사해 봤을 때 이 중요한 7가지 조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세계관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의 잣대는 그 세계관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야말로 결국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의 행복이 이렇다면 그 앞의 행복은 어떨까요? 이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 현대적 가정이 뭘까요? 이혼을 반복하는 가정. 그래서 혼합 가정, 동성애 가정, 편모 편부 가정, 그 다음에 이 동거하는 가정, 그러니까 느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 이런 것들이 현대적 가정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제 발간한 책이냐면은 Them Before Us, 어린아이들을 them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단체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동에게 생물학적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필수적이다. 남자 아빠, 여자 엄마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남녀 부모가 모두 필요하다. 생물학적이라는 거에는 남자, 여자도 필요하지만 그 염색체가 섞인, 피가 섞인 부모, 생물학적 부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파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대체로 이야기하기는 아이들은 잘 적응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무명의 공간, 자기가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본대로 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혼하면 자녀도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동성혼 부부의 양육된 아이들은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기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입양간 아이들, 그 다음에 기증에 의해 가지고 정자 난자 기증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20대, 30대, 40대를 지납니다. 우리 과거에 해외로 입양한 한국인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인지상정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아이의 관심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모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처럼 이런 이 대리모는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또 중혼,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또 보면 거기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조 생식 기술은 생물학적 부모를 상실한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즉 정자 난자를 기증해 가지고 그 대리모에게서 태어나게 한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생물학적 부모인 사람보다 훨씬 적게 투자한다. 시간과 돈과 자기의 사랑을 훨씬 적게 투자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생식 기술은 입양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은 가장 나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최적의 부모를 선택해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조생식 기술은 그 아이를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태어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정말 임신이 어려운 부모들이 자기의 정자와 자기의 난자를 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생물학적 부모가 함께 있는, 부모가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같이 있는 가정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전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부모의 결혼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결혼과 가정과 생명과 성,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결국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아까 그 책을 지으신 KT 파우스트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게 아마 동만년 혹은 이 교정넷에서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국회에 지금 있는 계류되어 있는 법들 중에 가정을 파괴하려는, 여기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고, 서울시 의회에서 또 이걸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이것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 즉 젠더 이념을 아이들에게 심는 그런 교육 혹은 그 법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특히 이 대외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가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면서 이 입법과 조례의 어떤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생육 문화명령,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대신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그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성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않는
거룩한 성을 가지는 그 결혼의 제도 속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말씀이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응하는 어떤 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말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되기를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모든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물결 속에서 흔들릴 때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딸려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똑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라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